이걸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분석가니까 일단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게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이런 거를 명확히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근데 약간 우리는 분석의 목적이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강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비단 뭐 복권에만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여러 등등 기타 등등 여러 개에서 이런 찌라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자기가 분석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탕 발림되는 오브 하나 써놓고 뭘 막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한국 자격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이것도 일단 실제로 있는 단체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 이런 시험이 있는지 일단 띄어쓰기 자체가 엉성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찌라시 가능성이 높고 잘못된 낚시성이에요. 이제 분석가 입장에서 읽어보니까 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자기가 뭐 선구적 활동을 하겠다 이러면서 뭐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이러면서 채팅을 걸어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써놨어요. 누적 통계를 분석한 다음 회귀 가능성을 분석한 다음에 가중치를 조절해서 패턴 재배를 다음에 조합 공론을 생성한다. 뭐 필터링 프로세스가 있고 뭐 써놓긴 했는데 본인 우리가 다 분석가라면 이게 진짜로 이상한 얘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말이 안 돼요.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어 자체도 이상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심스럽다. 그래서 왜 이게 안 맞는지를 논리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의 입장에서 약간 검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상한 글은 그만 보고 일단 전제는 이제 불가능하다. 나와요. 여러 가지 이제 글들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볼 거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가능하대요. 누군지 몰라요. 가능하대요. 그런데 약간 조건이 달라요. 기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 추첨하는 기계.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분석 영역이 아니죠. 그 다음에 공 돌리는 게 진짜인지,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공을 넣는 방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추첨 순서로 인해서 변동한 확률 정도. 첫 공은 45분의 1이지만, 16번이 나온 다음 하나가 줄어드니까 44분의 1, 32번에 43번에 똑같을까? 그 다음에 공의 무게랑 디자인 크기 대비 세부 정도. 뭐 이런 식이 나와요. 더 나아가서는 뭐 추첨 시간, 뭐 자기장이 중력 변동, 흔들림 개수.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선을 넘었죠, 이거는. 네, 약간, 누가 쓴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몽상이 좀 껴있다. 요거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분석 영역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뭐 일반 라이브러리들을 좀 가져옵니다. 판다스 제이슨, TQDM. 얘는 이제 뭐, 바 같은 거 표시해주는 거예요. 진행률 같은 거 표시해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제, 사이파이에, 얘는 이제 밑에, 우리가, 요거 쓸 때 가져오는 거거든요. 카이제곱 정합도. 나머지는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간, 3월 18일 19시 5분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로또 사이트 API를 보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to sell, amount, return value, 그 다음 데이트, 당첨금, 당첨에 대한 인원, 보너스 번호, 뭐 회차, 숫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DF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칼럼 내용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이 페이지로 접근을 하게 되면 로또에 대한 API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N은 이제 그 회차를 읽는 회차, 어떤 회차.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회차에 대한 정보를 API를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1회차 얘기하는 거니까 2002년 12월 7일부터 시작을 했나봐요. 1회차에 대한 거니까. 거기에 정보를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돼 있다. 실시간으로 가져온 거예요. 1 넣어가지고 얘네 1 넣었으니까. 판매 양이죠. 자릿수가 얼마야? 36억이죠. 이때 당시 금액일 테니까 뭐 어마무시한 양이죠. 당첨금에 대한 거, 당첨 이제 숫자들 나온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API를 콜해서 간단히 어떤 실시간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의 데이터들도. 그래서 URL로 접근해서 데이터 리드한 다음에 제이슨으로 받아온 거죠. 우리 제이슨 사이언스 할 때 해봤었어요. 그래서 제이슨이 상당히 많이 쓰는 데이터 교환 방식이라고 좀 안내해 드렸고, 그때 우리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실시간 데이터도 받아오고 했었습니다. 네.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제이슨은 굉장히 자주 쓰는 기법이라 가져와서 이제 뿌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가 몇 회차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1910일 것 같은데, 아무튼 1909회차까지를 마감으로 해서 폼은 돌면서 모든 누적된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이거? 이거는 돌리셔도 되고 안 돌리셔도 되고, 왜냐면 좀 많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최근 내 회차로 하게 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어떤 로또에 대한 위에 나온 이 칼럼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걔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고. 이거는 그냥 돌려놓고 묻혀 봅시다. 그래서 얘를 CSV로 저장해 놓은 거. 이걸 중단시키고, 아이고. 여기에 해놨어요, 이미. 1109회까지 불러왔더니, 헤드만 찍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매 주마다 추첨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적 통계라는 거잖아요, 누적. 그러니까 여기서 누적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냥 몇 번이 얼마나 많이 당첨됐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몇 번이. 그래가지고, 빈도수를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DF에 6자리니까, 6자리를 담아놓은 다음에, 걔를 람다로 적용해서 win numbers라는 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한번 그래프 찍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빈도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로또의 번호고, 요게 빈도수겠죠?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랜덤 함수 쓰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렇죠? 우리는 이미 많은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서 뭐 얘가 조금 나왔다, 얘가 많이 나왔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반복 횟수의 차이일 뿐이지 결과론적으로 몇억 번, 몇 수십억 번을 조회하게 되면 분명히 비슷한 확률로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생성되는 것들은 다 뭐예요? 그냥 랜덤 함수와 똑같은 거예요. 랜덤 함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작게 나왔다, 조금밖에 안 나왔다 이런 거는 또 일반화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보니까 실제로 우리 실데이터라고 있는 거잖아요. 실데이터를 봤더니 요래 거의 모든 숫자가 약간 균등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요거를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카이-제곱 종합도라는 어떤 통계적 기법이 있는데 요걸 해가지고 1에 가까우면은 자주 나오는 번호는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좀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0.02에서 0.5인가 나오면은 의미가 있대요. 그러면 특별히 자주 나오는 게 있다라고 보는 거고 간단히 보면은 지금은 0.95잖아요. 1에 가깝잖아요. 자주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지. 자주 나오는 게 없다. 잠깐 이거 살펴볼까요? 카이제곱이 뭔가. 얘는 이제 우리 손실함수랑 비슷해요. 이제 뭐 관찰 빈도에서, 관찰한 거에서 실제로 빼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떤 빈도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 이론이에요. 그래갖고 뭐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어쨌든 개념은 이거라는 거예요. 관측값에서 그다음에 어떤 실제에 대해 빈도를 빼가지고 어떤 확률을 계산한 거다.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특별히 나오는 어떤 숫자나 번호가 있다라는 게 되고 1에 가까울수록 없다라는 게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분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이해해도 문제는 없죠. 그래서 그거 구해본 거예요. 아까 여기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로 쓰면 끝나요. 그러니까 파이썬, 아니, 럼파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쓰면 끝나고. 아무튼 2번으로 했더니 0.95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주 나오는 번호는 없다는 얘기예요. 빈도. 그래서 이제 회귀를 해보는 거죠. 회귀. 사이킨론에서 우리 많이 썼던 선형회귀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회귀 각 번호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X가 이제 원래 컨텐츠로 말하는 건데 이제 뭘로 알릴지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 일단 회차로 집어넣었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회차부터 넓게. 그리고 각 번호에 대해서 6개 모델을 만든 거예요. 6개 모델. 6개 머신러닝 선형회귀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인풋은 회차 번호 넣고 인풋은 그 다음에 지금 폼을 돌면서 6번 돌면서 각 위인응보의 숫자들에 대해서 모델 만들고 거기에다가 피팅 시켜놓고 예측해준 거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각 번호별로 학습을 시키고 모델의 기울기랑 y절편 구하는 게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뭐에 이렇게 나와서 기울기가 0.0005라는 건 뭐예요? 선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요거잖아요. 기울기가 0.005래. 그쵸? 선형이려면 1에 가까웠잖아요, 1에. 그쵸? X랑 Y랑. 이 Y는 뭐예요? 그러면? 이 Y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죠. Y좌표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이건 실제 값이니까. 각 번호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아무런 상관관계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건. 그래가지고, 요 부분은 이거 뭐 GPT가 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립변수를 X로 넣어놓고 예측값 계산해서 그래프 그리는 부분. 그리고 실제 당첨된 번호까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지금 첫 번째에 대한 거예요. 넘버 원에 대한 거 회기를 그린 건데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실제 당첨 번호들의 분포가 나오는 거고 지금 회기 모델이 그려준 건 여선이잖아요. 기울기가 0.005였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1, 2, 3, 4, 5, 6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자의 독립변수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X 회차도. 요거를 뭐 자기가 나는, 이거를 뭐 어떻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했죠. 여기 회귀 가능성.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모든 회차는 다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회차든 숫자든 어떤 누적 얘기든 이런 거는 서로 다 독립변수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프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110회차 요거를 예측을 하려고 예측을 해봤더니 지금 어떻게 나오나요? 숫자가 플로트 형태 나오죠? 플로트 형태로. 왜냐면 지금 모델에서 계산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에 대한 거를 처리를 해주는 부분. 올림, 반올림, 내림 처리 해준 거예요.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걸로 해봤는데 실제로 구매했는데 하나인가 맛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하는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그럴듯하게 써놨어요. 그럴듯하게. 가중치라는 거는 일단 확률에서 우리가 만약에 세 가지가 나온다고 있다고 보시면 1, 2, 3이라고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가위바위보라고 할까요? 내가 가위바위보라고 하면 이 각각 요소에 대해서 확률로 가중치를 줄 수가 있어요. 얘는 0.1, 얘는 0.5, 0.4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 랜덤함수 초이스를 돌려버리면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더 반 이상 나온다는 얘기죠. 확률적으로. 10번 돌리면 얘는 5번 나온다는 얘기고 10번 돌리면 4번 정도 나온다는 얘기고 10번 돌리면 얘는 1번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함수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요. 풀컷이 썸에서 풀컷이 나누면 되는 거고. 봤더니 숫자가 어떤가요? 뭐 가중치를 조정하려고 봤더니 다 뭐 비슷해요. 0.0이죠. 2%. 그러니까 숫자 자체 우리 아까 그래프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가중치를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낮아. 그러니까 각 숫자들이 다 2% 확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약. 그러니까 가중치를 준다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번호가 특정하게 많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거기에 종속돼서 그렇죠? 그 의미가 없는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특정 숫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다 거의 2%, 2%. 그래가지고 요거를 넣었어요. 여기 보면 랜덤 초이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웨이트라는 변수에다가 이 웨이트를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위바위보처럼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생성을 한 거예요. 생성을. 그래서 실제로 챗GPT가 요청해서 만들어준 숫자랑 아까 여기서 빈도수로 계산한 숫자랑 해봤는데 아무런 전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써놓은 말이 그렇다게 보시면 다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잘못된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보시더라도 그렇죠? 누군가한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로 말을 하니까 어떻게 뭐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죠, 이거는. 근데 이게 다 적용되는 거 마찬가지죠. 주사위도 마찬가지고, 뭐 동전 던지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차는 다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건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서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걸 예측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도 데이터적으로도 방법적으로도 잘못된 거다. 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건 뭐 더 해볼 게 없잖아요. 여기서 내가 뭐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단순히 회귀로 끝난 거예요. 얘는. 회귀로만 분석에 답변을 줘도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차라리 아까 위에서 얘기한 지구 자전이나 뭐 그런 거가 더 논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가볍게 한번 우리가 본 거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거 세계 행복도 분석 이거 봅시다. 라이브러리가 좀 많긴 한데 한번 볼게요. 여기 데이터셋. 뭐야? 얘는 이제 공식 어떤 보고서예요. 공식 보고서. 그래가지고 연도마다 이렇게 보고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도마다. 지금 예제는 2017년하고 15년을 뽑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일단 보고서 자체가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전용으로 된 게. 매년마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니까.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들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막 다른 거랑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봤더니, 이런 칼럼들이 있네요. 패밀리, 주변인들의 지원, 익스펜던시, 건강 기대 수명, 프리덤, 어떤 자유도를 측정하는 거고, 제너러시티는 어떤 기부 문화래요. 그 다음에 컬옵션은 부패 의식 정도인데, 일반 그 소속 국민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 부패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가 있는 거고, 디스토피아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미래에 불행한 나라랑 비교하는 수치래요. 불행한 나라랑 국민이 생각했을 때 이런 정도의 칼럼들이 있더라. 그래서 데이터는 그 폴더에 있긴 합니다. 거기 있으니까 그거 쓰여도 되고 여기서 다운받아서 써도 되겠죠? 내가 데이터 있었으니까 여기 그래가지고 찍어봤어요. 17년도 거를 찍어봤는데 지금 행복 랭크가 제일 높은 게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우리나라는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나라 54위에 있네요. 우리나라 54위에 있고 행복 지수, 그다음에 뭐 리스크, 그다음에 뭐 GDP에 대한 수치, 패밀리는 뭐 주변인들이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익스펙턴시는 건강 기대 수명, 뭐 자유도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행복 지수라는 게 있대요. 지수라는 거를 지금 디스트 플랫이니까 얘로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는 거죠.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정규분포로 종 모양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셋 자체가 퀄리티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일 높은 거는 여기지만 거의 7점? 네, 7점 제일 높지만 거의 중간 쪽이 많다는 거죠. 중간. 근데 엄청 지수가 낮은 나라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위에 했던 그 칼럼들을 봤을 때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이런 게 좀 높겠죠? 이런 게. 이런 거 낮을 거고, 그렇죠? 이것도 낮을 거고. 요거는 모르겠어요. 봐야 될 것 같은데. 높은 걸로 패밀리? 이거는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이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 위에 보고서 자세히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코릴레이션. COR날 매세다가 DF에 COR날 함수 콜하면 코릴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C분 설정해 주는 거고, 비트맵으로 혼동행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행렬. 그리고 지금 보면은 초록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초록색은 A가 커지면 B도 커진다 라는 의미고 빨간색은 A가 커지면 B는 작아진다 라는 의미가 되네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봤던 거랑 좀 다르죠. 위아래로 지금 숫자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거는 뭐 이렇게 표시가 됐고 그러면 이제 거의 하얀 거를 보면 되겠죠. 하얀 게 거의 0이니까 0. 그렇죠. 0. 0 되는 게 이런 부분. 그러면 뭐 제너러시티랑 경제. 그렇죠. 이게 아까 뭐였죠, 우리? 제너러시티가? 기부문화. 기부문화. 메일도 없고, 스코어도 없고. 조금 낮은 걸 볼까요? 낮은 거 뭐, 핑크색 이런 거? 여기 보면은 행복 순위랑 콜옵션. 그쵸?
별 관계가 없겠죠? 요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략적으로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보기 쉽게.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걸 보면 또 이제 한 번에 우리가 통찰을 좀 얻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색깔이 밝을수록, 그죠? 밝을수록 백피니치가 높은 거니까. 밝은. 근데, 밝을수록 좋은 것 같지가 않죠. 지금 보니까. 랭크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이쪽은 지금 남미잖아요. 여기 중동이고, 호주. 우리나라 봐도. 에이씨. 여기는 러시아고. 색깔이 좀, 그쵸? 마우스 오버하면 이제 뭐 숫자들이 나오잖아. 7, 14, 브라질 22. 지금 보면 여기 나오는 숫자는 지금 낮은 게 좋은 것 같죠? 우리나라 봐볼까? 순위네, 순위. 아까 우리 50 몇이었잖아요. 순위. 행복지수 순위가 나오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도 전 세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동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란라이의 PIU대로 알리아스로 받아가지고 렌더링해서 보여준 부분. 그래서 Y에는 우리가 행복 지수를 뽑아야 되니까 Y에다가 얘 할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 X에서는 지금 드랍을 해주고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이런 거를 드랍을 해준 거죠. 얘는 뺐으니까 드랍 해준 거고. 그쵸? X에서. 얘는 1이니까 열 방향 얘기하는 거죠. 해당 컬럼이 다 날라가서 X가 완성되고,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Y는 행복 지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이키널의 모델 셀렉션에서 데이터 쪼개주고요. 테스트 30%.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모델 만들어주고요. 피팅 했어요. 피팅. 그래서 출력한 부분. 상관방, 코피션트. 일단 얘 뽑아본 거. 그래서 그려봤더니, 되게 리니어하게 나왔어요. 쭉. 예측한 거랑,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이랑 17년 비교하기 위해서 15년 거랑 보고서는 17년 보고서는 이렇게 좀 달라요. 매년마다 똑같은 서식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머지 시켜가지고 2015년 거랑 17년 거랑 붙였어요. 머지를 해가지고. 기준은 여기 온 들어가니까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머지를 시켰죠. 그러니까 약간 데이터셋을 좀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래가지고 그려봤더니 너무 큰데? 이렇게 보긴 않겠네. 그러면은 낮은 거 마이너스 이런 거 보면 이게 뭐지? GDP랑 기부 정도? 이거 고 얘도 그렇고 자유도랑 평균 기대 수명과 GDP 여기 제일 크죠. 확실히 GDP와 어떤 건강 그리고 웰빙은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행복하고 요거는 거의 반이 나오네. 이런 거 좀 살펴보면 좋아요. 행복 지수랑 자유 이게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0.5 정도면
행복 지수랑 GDP가 관련이 있죠. 역시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 패밀리나 가족 지원이었으니까. 네, 이 뜻이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이거 보면, 그쵸? 이게 아까 기부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쵸? 기부 문화랑 GDP랑은 일단 데이터로 나온 것만 보면 이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관련이 없다는 거는 GDP가 높으면 기부 문화가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유랑 관계가 더 있고 프리덤하고 이 정도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그렇고요. 콜옵션하고 어떤 디스토피아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제 좋은 수치가 아니긴 하니까 얘 그쵸 다 0.1이나 0.0 몇으로 나와. 요게 여기에 딱 내가 약간 주목해 볼 건 요거겠네요. 요거. 행복 지수랑 근데 이게 아마 상대적인 거라고 아까 나왔었죠? 다른 나라의 상대적인,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수치니까 이 정도 나오는 게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볼 수가 있고. 네. 이게 똑같은 게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야? 왜? 아. 그래서 여기는 아시아만 따로 뽑은 거야, 아시아만. 아시아만 따로 뽑은 거 봅시다. 여기 위에 지금 아시아로 리전을 따로 뽑아가지고 콜레이션 따로 측정한 거죠. 아시아 지역만. 아시아는 어떻게 다른가? 요거는 비슷하긴 한데, 음,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색깔이 일단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더 낫네. 그렇죠. 요게 맞죠? 기계 수명과 이런 게 있고. 48, 56을 보면, 그렇죠. 패밀리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에 좀 낮을 것 같은데, 아시아가. 프리덤하고, 그렇죠. 여기가 0.14. GDP랑요. 걸려있는 거.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유럽. 이거 같이 비교를 해보기 나을 것 같은데? 유럽하고, 아이고, 그렇고. 아시아 있어. 여기 아시아. 그러면은 좀 이렇게 보는 게 확실히 눈에 들어오겠죠? 뭐 다른 거. 요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아. 패밀리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그죠? 요 부분. 확실히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 행복도도 조금씩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거의 똑같겠지만요. GDP와 행복지수 이런 건 비슷하겠지만, 확실히 차이 나는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요게 많이 차이 나지 않나요, 지금? 프리덤? 얘는 지금 0.1인데 0.76이잖아요. 행복도랑 어떤 자유. 여기는 행복 스코어랑 자유가 아시아는 낮은 편이죠, 얘에 비하면. 요게 가장 큰 차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요것도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얘도 그렇고. 요것도 차이 많이 나네. 행복 지수에 대한 어느 상관관계들이
대륙별로 좀 많이 다르다. 비슷한 건 얘밖에 없는 것 같고요. GDP. 요것도 비슷한 것 같고. 기대 수명도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요 수치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유도랑, 또 기부 문화랑, 음, 어떤 정부 분기에 대한 거, 이런 거. 많이 다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상식 수준에서의 개념이랑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다르긴 했지만, 사람마다. 대륙마다 비교를 해봤고요. 여기 또 미국이 있네, 미국. 세계를 비교했어야 되나? 미국도 봤더니, 여기는 다 똑같았어요. 밑에, 이렇게. 미국이 아니라 아메리카. 북미, 남미 다 포함인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아프리카만 따로 뽑아서 본 거. 확실히 요 4개는 별 차이가 없고, 요 부분에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 그래서, 우리 또 한중일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한중일 비교를 했어요. 한중일 비교를 했더니, 우리 한국 스코어가 일본이 좀 높고, 그렇죠. 우리나라 좀 높고, 중국은, 근데 이게 숫자가 약간 0.1 차이긴 한데, 그렇죠. 너무 그래프만 보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0. 몇 차이가 나긴 나는데, 어쨌든 일본이 더 한국 수가 높네요. 근데 이거는 2017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따끈따끈한 2019년으로 지금 해보세요. 아마 칼럼이나 이런 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조정해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나는 뭐 5개년, 최근 5개년 합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5개 머지시키고 불필요한 거를 날리거나 전처리해서 분석을 하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겠죠. 한번 해보세요. 보겠습니다. 이제 센텐스 트랜스포머라는 걸 일단 쓸 건데요. 이거는 배웠었어요. 멋있는 시간에. 판다스랑 코사인 시뮬러리티는 우리 마이너스 1에서 1이었죠. 그래서 어느 벡터에서 서로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문장과 문장이 유사한지가 되겠죠. 왜냐면 기반이 지금 센텐스잖아요. 센텐스.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는 단어와 단어 사이로도 우리가 측정하고 어떤 단어와 단어를 또 문장화해서 그거에 대한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얘는 트랜스포머 자체가 센텐스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문장으로 어떤 NLP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될 거예요. 설치하시고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해보긴 해보세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여기 보면 트랜스포머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허깅 페이스라고 전에 알려드렸죠. 여기 가시면은 허깅 페이스가 이제 거의 NLP에서는 거의 주류거든요.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죠. 에소버타 멀티태스크 지안 거. 여기 딱 나오죠. 그래서 자연 처리 모델에 약간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 소베레타 멀티태스크라는 모델이고 여기 지금 똑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우리 간단히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트랜스포머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뭐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학습하고 평가할 때 결과를 보니까 코사인 피어슨 84, 뭐 스피너맨, 유클리드 피어슨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평가한 거. 네, 모델 만들 때 뭐 배치 사이즈나 스케일, 로더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모델을 만든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우리는 어쨌든 이걸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NLP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이 쓰고 싶으신 거를 찾아서 활용해서 내가 서비스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막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있는 거를 가져다가 서비스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모델 가져오고 어느 센텐시스라는 곳에 우리가 한국어로 문장을 넣어보고 걔를 인코딩한 거죠. 인코딩해서 인베딩. 인베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숫자가. 인베딩이 이렇게 바뀌었었죠, 우리. 플로트 형태로. 요 문장이, 그렇죠. 벡터화 돼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셋 볼게요. 이 데이터셋이, 이제 뭐, 심리 상담 관련된 데이터셋인데, 지금은 이게 없었더니 안 열리더라고요. 이 데이터셋은 원래 AI 허브에 있어요. AI 허브 여러분 좀 알려드렸었죠. 우리 아마 데이터 사이언스 할 때 했었을 거예요. 이게 없어졌는지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뭐야? 이거? 키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게. 간혹 베타로 올라온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이제 CSV 형태로 있기 때문에 아마 연구할 때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거는 어떤 심리상담, 웰리스라 나와 있는 게 심리상담 관련된 데이터셋이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데이터셋 올려놔야 되나? 요거는 어차피 이따 할 거긴 한데 그 GitHub 있거든요. 웹에서도 해보면 좋으니까. 제 거 가면은 여기 있어요. 어차피 이따가 로컬에서 환경 구축할 거긴 한데 여기 가면은 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읽어봤더니 뭐 이렇게 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챗봇이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리지널 데이터니까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많이 막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베스트 답변이겠죠? 그렇죠. 요거에 대한 어느 베스트 답변. 이렇게 데이터셋 구성되어 있다. 여기도 난이 있어요. 또. 이렇게 유저가 얘기를 하면 뭐 없대요. 그래서 전처리. 아까 여기 역할을 날려야 되겠죠? 역할을 날리고 다시 찍어봤더니 이렇게 어떤 구분 값이 있고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가 있고 유저가 얘기한 거 얘는 챗봇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낫이죠. 낫. 챗봇이 지금 비어있는 거 날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저분한 이 두 개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날려가지고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왜냐면은 학습시킬 때 아니 모델 사용할 때 여기 없으면 의미 없잖아요. 우리 챗봇 만드는 건데 요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채우기도 그렇고 맞죠? 요거에 대한 건 모르니까 어떤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처리 해놓고 TF에 유저 로케이션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 거잖아요 요거. 대화가 뭐 이상하게 남편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한정들이 안 된다. 한번 찍어본 거예요. 발화만 여기만 딱 지역화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 이 문장 이 센텐스를 인코딩 돌려봤더니 이렇게 우리 벡터가 돼버렸죠. 한 문장이 엄청 길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저번에는 어떻게 얘기를 썼나요? 인코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인베딩 했다고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래가지고 인베딩이라는 새로운 칼럼을 만들어서 시리즈로 만들었죠. 시리즈로 만든 이유는 시리즈는 우리 어떻게 돼 있나요? 1차원 같죠, 1차원? 거기에다가 넣어준 거죠. 유제 맵핑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칼럼이 여기 지금 생성된 거 보일 수 있죠. 이렇게 람다로 간단하게 처리한 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구한 거죠. 요거. 요거를 인베딩 한 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2CSV로 새로 가공한 거를 오리지널에서 한번 가공해서 어떤 엑셀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텍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여러 문장을 유저가 쳤을 때 어떻게 나오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디스턴스,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인베딩에서 맵핑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코사인 시밀러리티 사용하고 있죠. 여기 스퀴즈 한다는 거는 뭐예요? 스퀴즈. 우리 CNN 할 때도 비슷한 거 썼어요. 스퀴즈 한다는 거는 표준단 얘기. 비슷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코사인 유사도가 제일 높은 거 찾아가지고, 맥스를 찍진 않았지만, 코사인 유사도가 제일 비슷한 거 찾아가지고, 어떤 유저가 얘기를 했을 때, 유저의 말을 우리가 인베딩이 갖고 있잖아요? 얘랑 가장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가까운 거를 찾아서 거리를 구하는 거죠. 각각 거리를. 디스턴스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간단하죠.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거를 챗봇이 대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원리. 코사인 유사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1에 가깝다는 거는 뭐예요?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비슷하다는 거. 그러니까 챗봇의 답변으로 적합하다는 거잖아요. 간단한 챗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걔의 맥스를 찾아가지고 챗봇 답변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맥스를 추출하죠. 왜냐면 이 문제 하나 얘기했는데 여러 개 답변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적합한 거 코사인 거리가 유사도가 제일 높은 거를 찾아가지고 제일 답변을 시키면 되겠죠. 앤서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게 본 거예요. 봤더니 아까 질문은 이거였잖아요. 질문이 아까 뭐였어요? 요거잖아요. 첫 번째 거. 요거. 여긴 딴 거 넣었네. 그 질문이 똑같네. 넣었더니, 거기에 대한 어느 증상, 편두통 뭐 이렇게 나오고, 유사한 질문 나왔어요. 유사한 질문. 요즘은 머리가 한쪽만 징징 두는 것처럼 무겁고 아파요. 나왔고. 챗봇 답변. 이렇게 나왔어요. 유사도가 제일 높은 애를 골라가지고 답변으로 제공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간단한 시뮬레이션 해보고, 심플하죠? 요걸로 우리가 웹앱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는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해서 테스트를 한 거죠. 요게 딱. 항상 챗봇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뭔가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론을 하세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클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요걸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환경 세팅하는 부분 로컬에서 제가 질문을 바꿔봤어요. 비슷한 질문을 바꿔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디스턴스라고 이렇게 용어를 표현한 거고 실제로 얘가 코사인 유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코사인 유사도 자체가 보니까 1에 가까울수록 높은 거죠, 유사도가. 그리고 제가 지금 밑에서 헷갈려가지고 저도 한번 역순으로 찍어봤고, 그래서 지금 답변이 나오는 게 맞죠? 제일 큰 거. 왜냐면 답변이 이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거. 73 나온 거. 실제로 답변이 이렇게 나온 거 볼 수 있죠. 요거. 그걸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쓴 게 스트링밋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이 웹앱을 사용하거나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 전에도 한번 뭔가 드렸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동영상이나 PPT 같은 거 이미지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서비스, MSA 형태로 만들어서 데모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밖에 없어요. 소스는 하나고, 이거 리퀘어먼트 쓰고 얘는 지금 우리가 봤던 주피터고 얘는 데이터셋이니까 스트링밋이라는 거를 임포트해서 st라는 걸로 알리아스로 가져오고요. 스트링밋 챗이라는 거에서 얘를 메시지로 가져오고 판다스 여기서 트랜스포머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킨런의 코사인 시뮬러리티 제이슨은 제가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 가져왔고 이거 뭐죠 여러분? 데코레이터 캐시라는 거는 이제 빠르게 로드하기 위해서 요 밑에 있는 캐시 모델이라는 함수는 스트림릿이죠. 이거 스트림릿의 캐시를 이용하는데 옵션이었어요. 한 번만 로드 사용을 하겠다. 이걸 안 하면은 얘가 계속 모델을 로드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한 번만 아까 우리가 스피치에서 봤던 모델을 로드해서 메모리에 넣어놓고 캐시 메모리에 넣어놓고 활용을 하겠다. 데코레이터 함수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데이터셋 얘도 한 번만 로드하면 되겠죠. 메모리에 넣어놓고 활용을 하겠다. 그 함수 두 개가 지금 데코레이터 구성이 되는 거고 밑에 모델은 모델 데이터셋은 데이터셋 여기는 그냥 이제 여기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기 맘대로 만들어 쓰면 됩니다. 문법도 엄청 간단해요. 스트림릿의 헤더 여기 밑에 마크다운 그러니까 마크다운 문법을 허용을 하거든요. 마크다운 문법 아시죠? 이거는 과제 제대로 하신 분이면 다 압니다. 네, 마크다운 문법 적용이 돼요. 내가 그렇게 한 다음에 굉장히 간단해요. 보면 그냥 수밖에 없어. 만약 generated 세션이라는 건 어떤 이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뭐 F로 눌렀다. 이러면 세션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generated가 있어요. generate. 얘는 대화했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세션. 그 다음에 past라는 건 지난 대화. 우리가 기존에 인공지능이 없는 챗보다고 챗GPT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이 전의 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지금 여 챗봇은 챗 GPT처럼 여기에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전에 있던 대화를 해서 답변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 대화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챗 GPT 챗봇하고 기존에 우리가 챗봇 시대 이전에 있던 거랑 다른 거죠. 그때 챗봇은 뭐예요? 그냥 누른 것만 답변해 주는 거잖아요. 얘는 이 전에 있던 패스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이 되겠죠. 그래서 패스트라는 건 지난 대화를 저장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with 써가지고 스트림릿의 폼 그러니까 폼이니까 어떤 입력할 수 있는 서식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여기 당신 이런 글자 보이죠? 전송이라는 버튼도 스트림릿의 폼, 서밋 버튼 이런 기본적인 걸 제공해줘요. 실제로 라이브러리 사이트 가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대로 구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비어있지 않고 전송 버튼 누르면은 동작을 하면 되겠죠. 그 부분이 이거잖아. if submitted as user input.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거를 대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까 인베딩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베딩 한 다음에 모델에서 가장 코사인 시뮬러티가 높은 걸 찾아가지고 걔를 답변으로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아까 데이터 분석에서 똑같은 거죠. 이거.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여기부터. 요거는 조금 더 뎁스 깊게 들여다본 거고, 서비스 입장에서는 원하는 걸 받아서 사용자 입장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포문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무한루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왜 무한루프로 돌아야 돼요? 사용자가 계속 입력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문으로 끝나는 거죠. 세션 정보는 과거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키 아이디는 이제 이 박스 자체를 의미하는 거. 하나. 그래서 제너레이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봇이 계속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간단히 웹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입력하면은 계속 답변을 해줘요. 여기 하면 서버가 켜져 있는 동안 계속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높은 대화를, 그러니까 답변을 계속 꺼내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을 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연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학습시킨 모델을 만들어 놓고 팀이나 의사결정자한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어떤 실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서비스 할 때는 이거 그대로 서비스 배포 계획에 맞게 뭐 코드도 구현하고 다른 엔지니어링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실시간 서비스를 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들기 굉장히 좋죠. NLP 분야에서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데이터셋 잘 찾아가지고 그거를 여기 녹여보는 연습을 하고 서비스까지 돌려보는 걸 하면 데이터 분석도 하면서 AI 처리 기술까지 되면서 실제로 서비스 배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로컬에서밖에 서비스를 안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뭐 포트포딩 이런 거를 좀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외부에서도 핸드폰으로 항상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버만 돌고 있다면 얘가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 이렇게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더 진짜 실체적인 체포까지 하려면 여기 있던 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죠? 전에 있던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 사람이 사용자가 어떤 식의 질문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근데 이거는 거의 챗 GPT 수준인 거고, 그쵸? 일반적인 챗봇은 그 정도 수준은 안 나와요. 여러분이 막 우리 카드 같은 거 연결하다 보면 챗봇 카드 나오잖아요. 버튼 누르라 그러고.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바꿔보세요, 재밌게. 안 되시는 분들 말씀하시고, 환경 설정은 혼자 구글 네이버 찾는다고 나오지 않아요. 네. 본인이 직접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다른 환경에 와도 이때 이래서 안 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강의 때 아나콘다 설치하는 것부터 다 알려드렸어요. 그쵸? 아나콘다 설치, 환경 설정하는 거, 환경 변수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데모하는 거 이렇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될 수 있으니까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세요.